네, 전문가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허성무 세미래정책연구소장, 백성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열렸는데 사흘간의 행보를 보면 일단 소통이 핵심 키워드인 것 같고 그런 소통은 잘 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개혁인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신임 수석 그리고 참모들과의 오찬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먼저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 이런 연관되지 못한 채 검찰 수사를 너무 오래돼서도 국민들이 걱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법률 개정 전제로 할 수 있는 게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있는 일이 직접상중입니다. 국정농단에 대해서 빨리 재수사를 해라.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첫 단추가 정윤회 문고를 콕 집어 지목을 했어요. 2014년 말에 있었던 소위 십상시 정윤회 문건이 터졌을 때 가만 살펴보면 그 안에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보다는 이 문건 유출이 국기문란이다라고 해서 결국 이 문건 유출자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서 결국 처벌하는 그런 과정이 이어졌죠. 그래서 박관청 경정이나 지금 현재 조홍천 의원이 사실 그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 프레임이 이렇게 전환이 됐잖아요. 이 문건 내용이 사실이냐가 아니라 이 문건 유출 과정이 문제다로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 민정수석실과 검찰에서 이 프레임 전환을 하는데 무언가 안 좋은 방법을 사용한 게 아니냐가 이제 시작입니다. 그 당시에 박관청 경정이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권력 서열 1위가 최순실, 2위가 정윤회, 3위가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덮이면서 결국 이게 사실 5월 대선을 이끌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규결된 게 아니냐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 이 내용이 왜 갑자기 이렇게 유출자를 처벌하는 쪽으로 전환이 된 건지 그러면 결국 민정수석실에서 검찰 수뇌부와 무언가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프레임을 전환한 게 아니냐. 그래서 당시에 민정수석 비서관이었던 우병우석이 이후에 민정수석이 됐죠. 결국 이 내용은 우병우석을 겨냥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일단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하고 조국 이제 수석이 화답을 하고 받은 내용을 보면 일단 민정수석은 검찰 수사 지휘 권한이 없기 때문에 현재 민정수석실에 남아있는 자료를 기초로 해서 그 당시 프로세스가 뭐가 잘못된 게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하고 파악이 되면 결국 검찰이 재수사를 해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검찰이 재수사를 하게 되면 검찰이 본인 스스로를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특검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국 수석이 얘기를 한 거를 들어보면 우병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됐던 이 정윤회 문건 수사에 대해서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확인해보라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더라도 이번에 사실 이제 대통령이 탄핵될 정도로 국정농단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속이 됐는데 우병우 수석은 아직 구속영장이 계속 기각이 되면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 우병우를 타겟으로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국민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지난 최순실 게이트 한 거의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7개월 이상 지속됐던 그 사건에서 거의 대부분의 어떤 의혹들이 이제 제기되고 의혹들이 풀려나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지켜봤는데 딱 한 가지 미진한 부분이 바로 우병우 수석입니다. 우병우 수석이 무능함을 택했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러니까 두 가지잖아요. 민정수석으로서 할 일을 다 했다면 국정농단 사건은 드러내고 또는 그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최순실과의 연관성이 있느냐. 그래서 일부러 고의로 덮어줬느냐라는 부분에서 사실 특검은 못 밝혔어요. 연관성 전혀 못 밝히고 그 다음에 이 우병우 수석은 모른다는 것으로서 차라리 무능함 그러니까 그것을 못 밝혀냈고 내가 몰랐다라는 식으로 무능함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국민들도 그렇고 국민들은 미진하죠. 왜? 우병우 수석이 분명히 어떤 고리가 있을 것이다. 최순실 일가와 고리가 있을 것이다. 또는 고의로 이런 어떤 모든 국정농단 2014년도부터 정윤회 문건 그때부터 사실은 우병우 수석이 비서관으로서 다시 이 정윤회 문건과 개입돼서 수석으로 승진하게 되는 민정수석으로 승진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 그러니까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언론에서도 정황을 지금 이렇게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병우 수석
수석에 대한 관계 여부만 제대로 밝힌여도 사실 최순실 게이트가 완전히 우리가 방점을 찍을 수 있는 그 수사 사건에 방점을 찍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죠. 네. 단순히 우병우 개인뿐 아니라 지금 과거에 민정수석실이 제대로 작동을 했느냐. 들어갔을 때 최순실이라는 비선을 막을 수 있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함께 좀 들여다보겠다는 것 같아요. 청와대 시스템상에서 민정수석실이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살펴봐야 앞으로 그런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점인데 사실 이제 조금 논점을 좀 달리해서 자 지금 이 새로운 민정수석 조국 수석이 사실상 검찰 수사를 지휘할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정수석이 모든 어떤 검찰 수사라든지 이거를 지휘하고 또 지시하고 그리고 검찰은 눈치를 보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조국 수석 절대로 수사를 지휘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부분 민정수석실이 지난 정권에서 어떻게 했느냐를 들여다 보는 것까지는 저는 그래 새로운 민정수석이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아까 표현 중에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을 지우는 문제는 민정수석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죄 여부로 한다면 그건 검찰이 수사라거나 특검이 구성이 돼서 수사라거나 해서 재판에 회부돼서 그 여죄 여부가 판가름 돼야지만 그 책임을 지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사실 국정농단에 대한 개입, 그러니까 전 정권의 이 부실 수사에 대한 개입이냐, 어디까지가 국한된 민정수석의 역할로서의 그런 조사냐, 이것이 사실 굉장히 그 종이 한 장 차이지만 굉장히 판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 민정수석실이라는 곳, 그러니까 민정수석이라는 분의 직책이 우리가 자꾸 이 전 정권의 우병우석이 생각나서 지금 수사지휘 얘기를 하는데 수사지휘권 없습니다. 그렇죠. 원래 법무부 장관까지 올라가는 이 검찰 이 라인이 있는 거고 민정수석은 말 그대로 친인척 관리나 전체적으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감찰, 인사검증 이런 일을 하는 게 민정수석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전 정권 때문에 이번 정권에서도 기자가 그런 질문까지 했잖아요. 검찰 수사지휘 하실 거냐는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게 전 정권의 폐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정수석이 할 수 있는 일은 전 민정수석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러니까 민정수석실 내에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해서 전 정권의 민정수석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안 했는지 그 과정을 일단은 검토하겠다는 거고요.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은 거기서 무언가가 드러나면 그럼 당연히 그 이후에 검찰이건 특검이 조사하고 수사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기소를 해서 처벌하는 방안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수사지휘의 문제로 바라볼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고 싶은데 일단 보면 이게 이 국정농단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 그리고 세월호 사건에 대한 수사, 그리고 이른바 이 정윤회 문건 사건에 대한 수사, 이 공통적으로 지금 우병우 수석과 관련해서 얘기되고 있는 것은 민정수석실 자체의 역할 부분이 물론 있죠. 하지만은 그 부분은 구체적인 어떤 사실관계로 밝혀내기가 여러 가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결국은 우병우라는 이름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현재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보는 것은 이 국정농단 사태가 우리나라 이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태까지 왜 왔는가의 핵심에는 검찰이 있다. 그 검찰, 이른바 이제 정치검사들이 있었고, 그 정치검사의 상징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 수석 이야기하고 있는 것 속에서는 수사라는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결국은 저는 이 민정수석실이 과연 제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수도 없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보다는 그것을 포괄한 결국은 검찰 내에 있는 이른바 우병우 사단과의 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직 검찰 수뇌부라든지 또 우병우 전 수석과 가까웠던 검사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움직여서 과연 그 정윤회 문건 사건 수사 같은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느냐, 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초기 수사 이런 것들이 왜 흐지부지 됐느냐, 이러한 마크에는 결국은 이른바 우병우 사단이 있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내려지면서 그 우병우 사단을 검찰에서 전부 이렇게 걷어내는 쪽으로 네. 이 수사의 방향이 흘러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 뭐 그렇게 봅니다. 네. 일단 그리고 이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 또 있는데 임을 위한 행진곡 이게 뭐 재창이냐 합창이냐 논란이 끊이지 않았었는데 이번 5.18 기념식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하도록 하고 그리고 국정 역사 교과서죠.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그걸 폐기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전형적으로 이제 박근혜 정부 때 흔적 지우기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흔적 지우기다 이렇게 하면은 좀 뭔가 이게 약간 정치적으로 좀 심한 표현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뭐 박근혜 전 정부에서 많이 썼던 용어 중에 비정상의 정상화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상식적이겠죠. 네. 예를 들면 임을 위한 행진곡이 그동안 과거에 쭉 재창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재창이 안 된다 해가지고 박근혜 정부 내내 안 됐던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참석하는 많은 시민들은 다 재창을 하고 싶어 하고 또 국민들 대부분은 그것이 재창하는 것이 옳은데 왜 저걸 쓸데없이 막지? 심지어 지금 그 당시 집권당이었고 지금은 이제 야당이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전징석 의원이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왜 재창을 하면 되는 걸 이걸 자꾸 보훈처가 막느냐? 네. 이런 이야기. 오히려 집권당 그때 당시 집권당 내에서조차도 불만이 나올 정도로 비정상적인 모습이었는데 이걸 이제는 정상적으로 가자는 거기 때문에 뭐 너무나 당연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 뭐 좀 전에 말씀하셨던 뭐 문건 사건에 대한 수사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그때 그것을 얼마나 비상식적이라고 본 거 아닙니까? 아니 당연히 이 십상시라든지 이런 권력 내부에 이런 비선에 문제가 있다면 그걸 수사해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언론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에 하면은 찌라시를 가지고 이렇게 그 문건을 찌라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걸 뭔가 하면 청와대 문건이 유출된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찌라시가 무슨 국기 문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이게 부정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그렇게 갔던 그런 비정상들을 정상화하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비정상화가 됐던 그 과정에 민정수석실이 어떤 작업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들여다본다는 것이고 혹시 그게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걸 바로잡아야 된다 그런 뜻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이 재반의 문제들은 박근혜 정부의 흔적을 지운다기보다는 국정교과서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이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단계에 이제 간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상식적이지 않느냐 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인지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즉시 사표 수리를 2명 받았습니다. 한교안 총리 그리고 박승춘 전 보훈처장입니다. 그만큼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었다는 것인데 과거에 이 임을 위한 행진곡 갖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5.18 이후를 가지고 국가유공자의 업무를 대표하는 보훈처장을 사퇴하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사퇴해야죠. 무엇을 잘못합니까 제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못 부르게 한 것은 잘못 아니에요. 그렇게 소신이 없으면 간두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 네. 해임을 건의하는데 네. 국무위원이 아니잖아요. 보훈처장은 예, 아닙니다. 예. 해임 건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 아니죠. 예. 그래서 방법이 없다 이거죠. 웃지 마라! 보훈처장. 예. 국회의원이 질문하는데 조롱하듯 웃어요? 보훈처장이라고. 그따위가 어디 있어? 우리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존경 안 해도 예. 좋으니까 비웃지 예. 말란 말이에요. 네, 박승춘 보훈처장 지금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 장기적으로 보훈처장을 맡으면서 이 논란이 또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좌우 대립의 또 하나의 정신교육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CD 배포되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념적인 성향에서 너무 좀 우파를 대표하는 또 그런 처장이었다는 측면에서 좀 타겟이 된 것 같아요, 이번에도 대표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보훈처가 나서서 그때 그 홍보 그 테이프를 이렇게 그 예산으로, 보훈처 예산으로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됐었고, 6년 몇 개월이죠?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니까 두 정부에 걸쳐서 그렇게 보훈처장을 역임한 케이스도 사실 그렇게 손꼽을 겁니다. 아마 드문 경우인데, 그만큼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대표로 하는 기반이 될 수 있는 보수 세력의 어떤 지지도 상당했어요. 그건 뭐, 그런 어떤 지지가 아니었다면 6년 이상 그렇게 재임하지 못했을 텐데, 기본적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문제는 저는 좀 국정교과서와는 좀 별개 문제라고 좀 생각합니다. 네. 재창 문제는 5.18 단체, 그러니까 5.18의 어떤 희생된 그런 유가족이나 혹은 그런 시민단체의 의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념식이고, 국가가 주도하는 기념식일지라도 거기에서 희생되신 분들이, 뜻이, 이거 내 재창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건 또 그걸 감안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인데, 국정교과서 문제만큼은 또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전 보고 싶어요. 그 문제는 일단 그 국정교과서를 지지하는 또 일단의 보수적인 어떤 시각
시각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83%의 지지율이죠. 지금 이 여론조사에서 보면 그 국정수행 지지율이 80%가 넘었다. 물론 이제 정권 초기긴 하지만 그 지지를 사실 힘을 받아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 정리를 하자. 그러니까 국정교과서 문제가 예를 들어서 한 2, 3개월 후에 만약 한다 그러면 한 100일 정도 후부터는 또다시 어떤 비판의 또 이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사실상 갈등이 계속 갈등이 시작될 수 있는 어떤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좀 드라이브를 걸자. 그러니까 통합도 통합이지만 개혁에 대해서도 반대 세력의 어떤 이 비판이 좀 칼날이 무딜 때 빨리 해치우자라는 그런 의도도 저는 담겨 있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이제 10년 만에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전 정권에서 추진했던 것들을 이제 바로 이렇게 엎어버리는 거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어제 하루에만 7개의 논평을 쏟아냈는데요.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하고 싶은 일들을 정광석화와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과연 대선 때 내세운 통합이 과연 이런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협조를 부탁하면서 벌써부터 이러한 수준 낮은 정치 공작이나 꿈꾸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정우택 원내대표의 얘기는 뭐 탄핵에 찬성했던 한국당 의원들도 입각 대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다 이런 박영선 의원의 말에 대해서 저렇게 불쾌감을 나타낸 건데 제가 일단 좀 궁금한 거는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는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저게 사실은 임기 초에 국정 운영 지지율 같은 게 지금 상당히 좋을 때에 저렇게 계속 공격을만 쏟아붓는다면 약간 발목 잡기처럼 비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저기에 공감하는 뜻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해도 오히려 이제 한국당의 역풍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일단은 저는 용어 사용이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정치 보복이라고 이제 용어 표현을 했는데 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정치 보복이라고 볼 수 있을까 하는 그 부분에 좀 의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홍준표 후보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사법적인 조치 이런 쪽에 들어간다든지 뭔가 다른 그런 식의 행동이라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지금 부분은 사실 이제 권력이 바뀌면 이미 지금 뭐 5.18 그 인물위한 행진곡 같은 문제라든지 국정교과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선거운동 과정에서 문재인 그 당시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들이지 않습니까? 예상이 됐던, 당선되면 저렇게 가겠구나. 예상이 됐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뜨면 달빛이나 별빛은 사라지고 이제 해가 있는 겁니다. 또 여름이 오면 봄에 피었던 꽃들은 떨어지는 거고 이게 자연스러운 어떻게 보면 변화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바뀌면서 우리 사회가 또 그 사람이 그 정권이 추구하는 바대로 바뀌어가는 거.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반면교사를 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집권 초기 100일 동안에 집권 5년 동안에 지금 로드맵으로 삼았던 것들을 이 개혁과제를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집권 100일 안에 승패를 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로드맵을 갖고 굉장히 지금 빠르게 이 과제들을 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것들은 저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변화와 더 많은 어떤 조치들이 나올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어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그에 대한 맞대응이 나올 텐데 문제는 지금 야당들이 지도체제가 전부 다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려움도 있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논평 최근에 내고 있는 이런 흐름으로 가서는 저는 이번 대선 결과를 보면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고립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특히 젊은 세대로부터 거의 한 자릿수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여러 가지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거듭남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이번에 이철호 사무총장 퇴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중도로 우리가 가야지. 이대로 가서는 미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저는 앞으로 이제 지도체제의 변화 속에서 자유한국당도 변화가 있을 걸로 보는데 너무 이렇게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다라고 막 이렇게 이 맞상대를 하기보다는 좀 때로는 지켜보면서 정말 잘못된 부분은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 공감을 얻는 어떤 그러한 쪽의 논평을 내고 행동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뭐 비정상화의 정상화 내지는 뭐 개혁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법률 개정이 전혀 없이 기존의 대통령 권한으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정교과서 정도의 이제 폐기 문제는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 권한으로 얼마든지 지금 할 수 있는 거니까 바로바로 지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00일쯤 지나고 나면 근본적으로 나오는 게 법률을 개정해야만
개혁이 되는 문제들이 그때는 막 나오기 시작할 건데 네. 그때가 되면 이제 의회와의 갈등이라든지 협조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질 것이라 보고요. 지금의 이런 정도의 문제는 뭐 전혀 제가 볼 때 문제될 것은 없는데 오히려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 지나치게 먼저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한다.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런 논리 정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혁과 통합이라는 게 이게 뭐 전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혁할 걸 일부 개혁을 해야만 동시에 통합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게 장관 제안한 것을 공작이라고 말한다면 앞으로 누가 여러 다른 정당과 이렇게 협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다만 이제 제안하는 방식이 어떤 정당끼리 또 정당을 통해서 제안되는 이런 좋은 방식이면은 더 나을 텐데 지금 소중섭 소장님 말씀처럼 지금 각 정당의 지도 체제가 흔들리고 있어서 이걸 체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아직 좀 마련이 안 된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근데 네. 미묘한 하나의 새로운 이 흐름 같은 건 향후와 관련해서 저는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지금 보면 자유한국당이 계속 이렇게 맞공세를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른정당,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이 향후에 의회 내 협치 문제라든지 정계 개편 문제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저는 굉장히 좀 재미있는 그림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라는 네. 그런 부분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개혁과 변화가 시작됐는데, 과연 이제 정치권, 앞으로 야당과 어떤 관계를 설정을 하면서 이 개혁 과제를 수행해 나갈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